중국군 정보기관 산하 조직이 우리나라 현역 병사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돌리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약 1년 6개월에 걸쳐 사드 관련 자료를 비롯해 핵 작전 지침과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군 정보조직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A씨는 검찰에 구속 기소됐으며 범죄에 가담한 현역병은 현재 군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국가안보 학술대회 등을 가장한 메일을 통해 악성 파일 유포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메일엔 특정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 담겨 있었으며 이를 실행할 경우 내부에 은닉된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명품 전차 대열에 합류하며 세계로 수출되는 K2 흑표 전차는 K1A1 전차 개발 경험을 거름삼아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전차입니다. 공격력과 주행력뿐 아니라 강한 방호력을 지닌 K2 전차에 대해 방산톡톡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현역 병사에게 5천여만 원을 주고 우리 군과 주한미군 관련 정보를 빼내려 한 조직은 중국군 산하 정보기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지난 3월 제주에서 중국인 A씨를 체포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배후에 중국군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를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장에 따르면 A씨가 속한 조직 총책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산하 정보국 소속이었다고 KBS와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는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A씨가 속한 정보조직은 군 관련자 포섭 담당과 통역요원,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고 대가를 책정하는 역할, 포섭된 상대방과 접촉해 신뢰를 쌓고 탐지 장비나 대가를 전달하는 행동요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경부터 우리 군을 노리기 시작하고 군 관련 주제로 개설된 SNS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포섭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다 강원도에서 복무 중이던 현역 병사를 포섭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작전 계획, 핵작전 지침 등의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포섭된 현역병에게 몰래 카메라가 장착된 목걸이, 손목시계, 단추 등 스파이 장비를 지급하고 특정 장소에 정보와 금품을 가져다 놓고 교환하는 데드드롭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포섭된 현역병은 중국인 A씨에게 21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한화 3,300여만 원과 미화 1만 2천 달러 등 총 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첩사는 중국인 A씨와 포섭된 현역병사를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검과 군검찰에 각각 송치했으며 중국인은 구속 기소되고 현역병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중국인 A씨가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국가안보 관련 학술대회를 사칭한 이메일을 통해 악성 파일을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는 12일 북한 해킹 조직 APT-37이 국내 대북 분야 활동가를 대상으로 악성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이민군 장병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나흘 뒤인 11일엔 국내 싱크탱크가 주최하는 국가안보전략 학술회의 개최 안내문처럼 꾸민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안보 전문가라면 의심 없이 열어볼 수 있도록 정교하게 위장된 방식입니다. 악성 코드는 한층 더 교묘하게 제작됐습니다. 이메일 본문에 네이버 메일 서비스로 발송한 것 같은 첨부 파일 다운로드 버튼이 삽입된 겁니다. 하지만 해당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가 아닌 드롭박스 다운로드 페이지로 연결돼 압축 파일을 내려받게 됩니다. 압축 파일엔 공통적으로 바로가기 파일이 있었는데 이 파일을 실행하면 악성 코드가 활성화돼 정보 유출 같은 각종 침해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지니언스는 드롭박스 같은 합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해 공격 지령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압축 파일 내부에 존재하는 파일이 바로가기 확장자라면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요. 중동 순방에 나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13일부터 나흘 동안 중동 3개국을 순방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도 튀르키예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Go to the meeting on Thursday, and if I thought it would be helpful, I don't know where I'm going to be at that particular point. I'll be someplace in the Middle East, but I would fly there if I thought it would be helpful.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제안에 선휴전을 주장하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몇 시간 뒤 태도를 바꿔 정상들끼리 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도 요청했습니다. Я буду в цей четвер, 15 травня, в Туреччині. І очікую на Путіна в Туреччині. Важливо, що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повністю підтримує зустріч. І ми б хотіли, щоб він знайшов можливість бути в Туреччині. 푸틴 대통령은 아직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휴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서방이 제안한 30일 조건 없는 휴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최근 전장에서 드론이 대세로 떠오르지만 여전히 박격포와 같은 기존 무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박격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안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최전선 참호에 급히 뛰어듭니다. 위장막을 벗기고 적진을 향해 120mm 박격포를 발사합니다. 드론으로 마을을 방어하는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관측하는 러시아군. 표적 좌표를 확인하고 120mm 박격포를 발사하자 우크라이나 진지가 타격당합니다. 드론이 전쟁의 주역으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전히 박격포와 같은 재래식 전력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이반 하브릴류크 차관은 드론이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포병과 미사일은 여전히 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93여단의 박격포병은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드론으로 찾은 적을 향해 하루 20시간 동안 417발의 박격포탄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역시 박격포를 활용해 자포리자 지역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수백 미터를 전진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와 기동성이 부족하면 자폭 드론 혹은 대포병 사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 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자동화로 강력해진 비격 120mm 사주박격포와 네트워크 장비가 연동된 개량형 81mm 박격포가 우리 군에 도입돼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격 자주박격포의 경우 네트워크와 자동화 덕분에 장병이 그냥 틀을 들고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 전장에서 더 높은 화력과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무인기를 활용한 관측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병부대에선 무인기를 활용해 관측을 진행하고 있고 정찰 무인기 보급이 추가로 예정돼 박격포 사격에도 무인기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방문 기간 양국 외교차관 협의 등을 통해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점검합니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 KF-21 기술 유출 시도 혐의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소되면서 경색됐던 방산 협력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김 차관의 이번 방문을 통해 아세안 주요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군이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후 중단했던 실사격 훈련을 2달여 만에 재개합니다. 공군은 군사 대비 태세를 위해 서해상 해상사격장은 이달 둘째 주부터 그리고 강원 산악 지역 내륙 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은 이달 셋째 주부터 각각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실사격 훈련 재개를 위해 지난달 29일과 이달 12일 두 사격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군은 포천 승진 사격장 실사격 훈련 재개 여부는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군은 지난 3월 6일 포천 승진 사격장에서 실시된 훈련 중
전투기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공대지 폭탄이 민간에 떨어지는 사고가 난 이후 모든 실사격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세계 명품 전차 대열에 당당히 합류한 K2 흑표 전차. 세계로 수출되기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오늘 방산톡톡 시간에는 K2 전차 장갑 개발 업체를 통해 K2 장갑 소재와 개발 과정 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세라믹은 단단하잖아요. 잘 잡아주고 그러면 얘가 못 들어가요. 오죽하면 군사 2급 비밀, 2급이 얼마나 높습니까? 3급도 아니고 2급이에요, 이거. 장갑은 뭐 아시다시피 장착된 갑옷, 갑옷을 장착하는 거니까 뭐 때문에 장착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기 기능을 다하려면 주요 부품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부품, 사람 생명, 요거를 딱 방어함으로써 전차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수동장갑 계열은 최후의 보류예요.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 다 막을 수 있거든요. 스페셜 아머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제 명명이 됐어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그때 이제 88 전차를 개발하면서 그렇게 됐던 거죠. 네. 예, K2 전차는 K1 전차를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한 게 아까 말한 88 전차. 그게 이제 나중에 제식명이 K1 전차가 되긴 됐지만 K1 전차는 아시다시피 장갑은 미국에서 그냥 갖다 주고 자기가 설계해서 개발했어요. 물론 M1 전차를 베이스로 개발했죠. K1 전차의 장갑은 미국 군사 2급 비밀이에요. K1, A1은 우리 전차이기 때문에 우리 장갑 입장이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개발되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럼 K2는 물론 뭐 방어력이 한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K1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일치월장 하듯이 쫙 진행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처음 고민할 때 방탄재료를 뭘 써야지? 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외국계에서 생산되는 세라믹을 다 이렇게 다 수집했어요. 이산화탄소 규소가 들어간 소재가 참 좋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 같은 게 그런 형태예요. 수정은 또 좋긴 한데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취약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석을 다 스타디를 해봤어요. 자연에서 형성되다 보니까 품질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게 도자기예요. 도자기가 이게하고 똑같거든요. 요 베이스로 해서 몇 가지 스타디를 해봐. 이래가지고 테스트를 오래 거쳐서 이제 완료 하나 했죠. 그런 소재가 하나 있고요. 탄종은 2가지거든요, 크게. 승인 자객탄이란 그 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탄이란 한 2종류가 있는데 둘 다 막아야 되니까, 이게 승인 자객탄은 SiO2 계열이 좋아요. 그런데 또 이거는 K탄에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써요. 내화물이 왜 좋으냐면은 포로시티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공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쇼크웨이브를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화물은 너무 많아요, 사실 기공이. 방탄재료를 가려면 줄여야 된다. 그래서 많이 줄였어. 그리고 골고루 분포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서 완료를 했어요. 그 소재는 이제 최초에 저희들이 도자기 베이스로 했다라는 그 소재가 이제 산화물계예요. 세라믹 크게 보면 비산화물계하고 산화물계가 있어요. 왜 굳이 꼭 2개를 나누냐면은 비산화물계는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산화되면 안 되니까. 산화물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도자기 베이스로 해서 개발을 했고, 보통 알루미나를 주로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알루미나가 아닌 새로운 형태예요. 그 나머지 소재들은 이제 백업으로 쓰는 거라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금속계 중에 뭐 철강계, 알루미늄계, 뭐 타이타늄계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복합 재료로도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일일이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런 계열들을 다 스타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계열이 아마 뭐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불릴지, 케이스로 불릴지 모르지만, 그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제일 자부심 느낀 거는 참, 어쨌든 터키의 수출 알타이 전차 개발 때는 독일 전차군단이라는 독일을 제압했을 때 다들 그러더라고요. 야, 쉽게 안 될 거다. 그런데
우리는 기간 내 그냥 한 큐에 해결했어요. 물론 뭐 K2 베이스로 했긴 했지만 그때 기분이 너무 좋죠. 이제 K3까지 이제 하게 되면 체계를 K1, A1 했죠. K2 했죠. 트루키 했죠. 그다음에 K3까지는 4개 체계를 완성하는 요거 K3 완료하는 게 제 이제 마지막 남은 목표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구원 하나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우리나라 장갑 화이팅! 최근 몇 년간 더욱 심각해진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는 자연재해라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연재해는 무기체계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은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비하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은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심상치 않은 불의 고리의 움직임, 그리고 우주 태양풍의 위협까지 이러한 현상은 군 전력에도 크고 작은 손상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자연재해, 이상기후의 주요 요인하면 바로 지구온난화죠. 이상 고온, 사막화, 또 태풍의 빈번화 등 다양한 이상기후는 육해공군의 모든 전력을 위협합니다. 전차나 자주포와 같은 기동 전력은 고온에 장비 과열이 쉽게 일어나고 출력 저하로 작전 지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공중 전력도 예외는 아닙니다. 드론이나 헬기처럼 기온에 민감한 비행체의 경우엔 뜨는 힘인 양력이 떨어져서 이륙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공기 밀도가 낮아져서 기체를 뜨게 하는 양력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뒷받침하듯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의 성능 기준도 35도로 이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면 출력 저하를 고려해서 작전을 조정하라는 운용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은 탄약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습도와 고온에 취약한 탄, 특히 인화물이 들어있는 탄은 내부 온도가 40도 이상이 되면 가스 누출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심하면 자연 발화 위험까지 커집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선 지하형 탄약고를 운용하기도 하고요. 또 한층 발전한 버전인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형 탄약고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태풍의 강도와 횟수도 대폭 높이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군은 태풍이 접근하면 항공기를 타 기지로 이동시키거나 활주로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해군의 경우 태풍이 북상하면 함정을 인근 안전항으로 피항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항만 내에서 홑줄과 계류 부위를 활용해서 단단히 고정시키는데요. 여러 척이 한 부두에 계류되면 충돌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함정 간 간격 조정과 또 고정 장비 보강은 필수입니다. 또한 일부 대형 군함은 태풍의 영향이 적은 먼 바다로 이동하는 황천 항해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잠수함은 수중으로 잠항해서 파도의 영향을 회피하는 대응을 펼칩니다.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것은 지구온난화뿐만이 아니죠. 최근 불의 고리, 그러니까 환태평양 조산대의 활발한 지각판 활동과 마그마 상승으로 지진과 화산 폭발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산 폭발 시 발생하는 화산재가 공중 전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민항기와 달리 전투기의 엔진은 온도와 압력이 높은 상태로 가동되기 때문에 화산재가 전투기 내로 유입되면 유리로 성질이 변해서 엔진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미 공군 나토 소속 항공기는 화산재 경보 시 자동으로 엔진 흡입구 덮개 및 기타 보호용 덮개와 플러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태양 흑점 활동이 극대기에 도달하는 해로 강력한 태양풍과 지자기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우주기상 현상은 위성통신과 GPS, 레이더, 전력망 등 군의 핵심 전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태양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전용 위성과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우리 군도 태양 폭풍 예보에 따라서 통신을 우회하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서 운용 중입니다. 이제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서 군 전력 운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도 작전의 연속성과 전력의 생존성을 지키기 위한 대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5월 3일로 가보겠습니다.
1919년 5월 3일 독립투사 양성기관이자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던 신흥무관학교가 만주에 개교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09년 신민회는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독립운동가 이동영, 이회영, 장유순 등이 만주를 답사합니다. 1910년 7월 신민회가 중국 길림성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에 정착하는데요. 1912년 신민회가 공천부 통화현 합리하로 이주합니다. 1919년 5월 3일 신흥무관학교 본교가 개교됩니다. 신흥무관학교는 무장학립 독립투사 양성기관이자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요람입니다. 따라서 1930년대는 3,500명 내외의 졸업생이 만주와 간도 일대에서 독립운동의 중심인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5월 5일로 가보겠습니다. 1948년 5월 5일, 오늘날 한국 공군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부대가 조선경비대 내에 창설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48년 3월, 미 군정이 조선경비대의 경항공기 부대 창설을 승인합니다. 1948년 5월 5일, 경기도 수색에서 항공부대가 창설되는데요. 1948년 12월 1일, 국군 조직법에 따라 육군 항공사령부로 개편됩니다. 1949년 10월 1일 항공사령부가 육군으로부터 분리독립돼 공군이 창설됩니다. 항공부대는 광복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창설된 공군 독립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후 항공부대, 항공기지부대, 항공기지사령부, 육군 항공사령부를 거쳐 오늘날의 공군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어서 5월 13일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 5월 13일 스탈린이 남침을 승인하고 김일성이 중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마오쩌둥을 만나 회담을 진행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0년 5월 13일 김일성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마오쩌둥에게 남침 계획을 설명합니다. 1950년 5월 14일 소련에서 남침 승인을 한 답신이 도착합니다. 1950년 5월 15일 마오쩌둥이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다면 동의한다며 남침을 조건부 동의합니다. 6.25 전쟁은 당시 소련, 중국,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침략 전쟁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 승인을 받았고 마오쩌둥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남침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늘에 맡기고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다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 있는가.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36 보병사단이 12일 강원 정선군 고안사북 종합운동장에서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폭발과 화재를 가정한 민관 군경 소방 통합 방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군경이 합동수색에서 미상물체를 발견하자 사단 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 장병들이 화생방 위험 여부를 살폈고 위험 요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 35 보병사단이 11일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스님을 부대로 초청해 위문 법회를 열었습니다. 장병 신앙전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회엔 마이산 탑사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50여 명과 사단장을 비롯한 장병과 군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진성스님은 군인은 안위 비설신의 육군을 청정히하고 몸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불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근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개정판 30권을 수사교육단에 기증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해당 도서는 디지털 수사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교재로 2020년 처음 발간돼 실무자와 법조계에서 유용한 참고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10년간 주요 디지털 포렌식 판례가 반영됐으며 특히 증거 수집부터 분석, 보관, 폐기까지 수사 전 과정에 걸친 쟁점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5월 13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다소 더웠던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낮 동안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상으로 치솟겠고 동해안 지방에서는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동부산지로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또한 대체로 맑겠으며 강풍구역이 오늘 대비 확대되어 해안산지 지역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원주 8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26도, 강릉 30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4, 5도가량 높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당분간 날씨 변동은 크겠습니다. 목요일 새벽 중 최대 20mm의 전국적인 강수가 예상되며 금요일까지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간 서울 등 대체로 양호한 날씨가 예상되나 전남, 경남 지역으로는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쌀쌀한 날씨는 없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